사이코패스는 연쇄살인범이다. 사실 이런 공식은 없거든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살아오시면서 그동안 내가 사이코패스를 좀 만나봤다 이런 분들이 계실까요? 네, 아마도 거의 없다는 답변들을 제가 많이 들었는데요. 죄송하지만 많이 만나오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성격 장애가 있어가지고 아주 성격이 이상하고 모나고 남들을 공격하는 이런 성향이 있으면 저 사람 사이코패스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거든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이코패스들은 굉장히 본질적인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사람들을 통제하고 조종하는 이런 그 사고의 각성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늘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제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지 조종하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특히 공감 능력,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교류하는 이런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타인의 고통을 자기가 정말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다 이런 그 연구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건 우리 기존의 살인 사건들을 보면 유영철, 정남규, 강호순, 특히 이 강호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끔찍하게 살해한 범죄자이기도 하지만 성범죄를 저지르면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특히 더 경중을 가릴 수 없습니다. 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합리화될 수 없기 때문에 누가 더 나쁘다, 덜 나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정말 그 피해자를 고통스럽게 공격하면서 살인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이제 이 강호순인데요. 이때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논란을 했죠. 논란이 왜 있었냐 하면 이렇게 막 그 사건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실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자꾸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과연 이 범죄의 실체가 뭐냐, 어떤 방식으로 범죄가 이루어지느냐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수사팀에서도 범죄자를 추적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제가 소개해드릴 사건은 보성에서 일어난 사건인데요. 사실 이 사건 때는 굉장히 의아스러운 것이 2회에 걸쳐서 총 4분의 피해자가 억울하게 사망을 하셨는데 피해를 입고 돌아가셨는데요. 굉장히 젊은 남학생도 있었고 대부분 젊은 연령층의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건이 발생하고 범죄 현장을 갔죠. 도대체 범인이 체포되었습니다만 끝까지 부인을 하고 있었던 상태고요. 그래서 어찌됐건 사건에 투입되는 것은 프로파일러들이 사건이 해결됐다고 해서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과연 이 사건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느냐, 왜 이 사건의 피해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를 입게 되었는가를 면밀히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만 다음에 유사한 사건이 발생을 했을 때 빨리 대응을 할 수 있는 단서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범죄 현장을 나갔지요. 범행을 저질러진 배입니다. 이 당시에 저는 이런 배를 한 번도 안 타봤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도대체 저 배 안에서 정말 어떻게 저렇게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를 고민을 하면서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때 마을에 계신 한 분이 저를 찾아와서 저 배를 타봤느냐, 그래서 한 번도 저렇게 작은 배는 타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저 배는 처음 타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이 좋은 장정들이라도 바다 한가운데 나가서 파도에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면 움직이지도 못하고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통찰을 느꼈습니다. 피해자들이 공격당한 것은 힘이나 어떤 위협스러운 공포와 두려움, 그러니까 어떤 완력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공격을 하는 범인에 완벽하게 내가 어떤 그 심리적인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것을 넘어서서 애초에 범행을 저지르는 사이코패스들은 자기의 통제의 피해자들이 완벽하게 들어올 때까지 교묘한 수법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거나 또는 자기 통제하에 두기 위한
노력들을 하는 것이 예전에 발생했던 범죄와의 차이점이다. 이런 것을 이제 알게 됐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이런 배 안에 있는 범행에 쓰이긴 했습니다만, 당연히 배 안에 있는 어구죠, 어구. 이제 바다에 나가서 이제 활동을 할 때 쓸 수 있는 당연히 배에 존재해야 되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물건들이 피해자들이 굉장히 공포스럽게 느껴집니다. 제가 지금 강호순 사건과 보성 사건을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범죄들 중에 특별히 선정한 이유는 이자들은 범행을 저지를 때요, 무작정 예전처럼 강력범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범행 도구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해서 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발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강호순이 피해자들을 태워서 자기 차에 태워가지고 범행을 저지르죠. 그런데 그러면 피해자들이 왜 그 차를 탔을까요? 중요한 건 그 범죄 현장을 제가 일일이 가보았더니 대중교통의 이 간격이 굉장히 긴 곳들입니다. 당시에. 그리고 피해자들이 실종된 날짜의 기온을 분석을 해보았더니 전부 마이너스 10도가 넘어가는 아주 추운 날입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의 간격이 길고 또 굉장히 추운 날, 버스 정류장에 누군가 서 있으면 지나가던 동네 분들이 서로 차를 태워주는 그런 문화가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제가 피해자들이 서 있던 실종된 장소에 버스 정류장에 한참을 서 있었더니 누군가 와서 제안을 합니다. 추운데 여기 계시지 말고 제가 저기 큰 길까지 그냥 모셔다 드릴게요. 이런 말을 할 때 제가 다시 한번 이 범죄자들은 이렇게 상황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구나. 그래서 혼자 이렇게 추운 날 서 있는 피해자한테 아주 좋은 제안을 합니다. 교묘하게 피해자들을 속여서 큰 길까지 자기가 배려하고 베풀어 준다라고 하는 입장을 바꿈으로 해서 피해자들을 유인하고 범행을 저지르는 상황을 이용한 범죄로 바뀌었구나 라는 것이 그 당시에 느껴졌던 것이고요. 이 보성에서 일어났던 사건도 여러분들 보시면, 자, 바다 한가운데 나가서 배가 막 출렁거리기 시작을 하면 사람들이 일어나지는 못하고 이 난간만 붙들고 앉아있게 되면 심리적인 틀 안에 갇히게 됩니다. 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일어서서 저항을 한다든지 설득을 한다든지 또는 누군가 여기에 전화를 걸어가지고 도움 요청을 할 때, 경찰이든 구급대든 도움 요청을 할 때 도와주는 그 경찰이나 또 출동하는 소방이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나는 이 사람의 공격을 당해서 죽을 것 같아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이 형성되기 때문에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포와 두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범인이 70세였습니다. 당시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70세의 범인은 물론 오랫동안 그 배 안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웬만한 파도에도 자유롭게 신체 활동을 하게 되지요. 뭐 왔다 갔다 이동을 하는데 크게 지장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범행에 쓰려고 준비하지 않았던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범행 어구들, 장구들을 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은 이미 굉장한 두려움에 쌓이게 돼서 합리적이지 않은 판단을 하게 되고 또 저항하지 못하는 그런 공포와 두려움 상황에 빠지게 되는 이런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렇게 건장하지만 피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런 물건들로 바다에 빠뜨리고 난 이후에 이제 배에 올라오지 못하게 계속해서 이렇게 공격을 하면 결국 아주 피해자는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사망하게 되는 이런 결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의 범행의 특징은 교묘하고
다른 사람들, 특히 피해자들을 자기의 어떤 그 의도 안에 이렇게 유인할 때까지 아주 많은 것을 베풀거나 또는 친절한 사람으로 위장하거나 포장을 해서 통제하고 조정하려고 하는 이런 상태의 범죄 특징을 갖고 있고요. 공통된 두 번째 특징은 결국 그래서 물리적인 힘과 공격보다는 상황을 이용한 범죄가 발전돼서 바뀌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이런 사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러들이 사실 이렇게 투입이 되면 그 범죄자를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렇게 피해자들이 어떤 심리 상태를 갖고 있었느냐, 왜 이렇게 저항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끔찍한 피해를 당했느냐를 면밀히 분석을 한다면 보다 더 예방하거나 범인을 체포하는데 많은 이제 자료와 도움이 되죠. 네, 어찌됐건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사이코패스의 범죄 사건들은 굉장히 교묘하고 또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이들의 위험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주변에 사이코패스를 아까 제가 만나보셨냐라고 질문을 드린 것 중에 하나는 우리 주변에도 사이코패스가 사실 많이 있죠. 성량이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상의 범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다행스럽게도. 그러나 이 범주를 넘어가면 위험하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특히 여러분들 경제범죄 또 지능범죄에도 사이코패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때로 사람의 목숨도 도구처럼 쓸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기 범죄를 저질러 가지고 한 집안을 전부 재산을 편취하죠. 정말 사기를 쳐가지고 막 그 재산을 다 자기가 편취하고 나서 이 일가족이 너무나 좌절한 나머지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나면 사기당한 그 사람들이 문제지 내가 잘못은 아니야. 이 극단적 선택은 본인들의 선택이었고 사기당한 자기들의 잘못이지 내가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만든 건 아니잖아 라는 관념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생각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드신다면 나도 사이코패스 성향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뭐 그런 분이 안 계시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는 우리 주변에도 있고요. 연쇄살인만 저지르는 게 아니고 교묘하게 많은 사람들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자들이 사이코패스다. 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조금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꼭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이런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이상하게 그 사람을 내가 만나면 늘 내가 뭔가 심부름을 하는 것 같고 꼭 내가 뭔가 이렇게 만들고 상황을 뭐 정리하고 약속 장소나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을 내가 다 이렇게 일일이 확인을 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런 친구가 있다면 그분이 굉장히 사이코패스가 높은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직장이라든지 또는 어떤 기대되는 역할에서 내가 당연히 해야 된다. 직장 상사를 우리가 사이코패스다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죠. 그런데 자유로운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들을 계속 해야 된다라고 하면 뭔가 내가 지금 통제당하거나 조종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직장 내에서도요, 너무 과도하게 그렇게 내가 많은 것을 해야 된다 이런 상황이 전개가 되면 여러분들 그 상황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 방법을 한 가지만 소개를 드리면 단호하셔야 됩니다. 단호함.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런 일들을 내가 꼭 해야 된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어떤 막 말다툼을 하면서 내 감정을 표현하거나 이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 그 성향이다. 성격이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판단이 되면 단호하게 이번 약속 장소는 당신이 한번 정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번 식사 장소는 당신이 한번 결정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바쁩니다. 이런 어떤 내 상황을 설명하고 단호하게 내가 지금 이번 일은 네가 해야 돼 라고 하는 이런 의사표현을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태도 변화를 일으키는 단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성향이 높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통제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통제가 안 되고 내가 통제를 받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편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 사람한테 그런 요구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굳이 막 화를 내고 감정 표현하기보다는 친절하고 온화한 표정으로 단호하게 나는 이번 일은 하기 싫어. 네가 좀 해줘. 라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면 굉장히 바람직한 방식으로 태도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소시오패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차이점은 거의 뭐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요. 사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를 굳이 나눌 이유도 없는 것 같고요. 다 한 부류 안에서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만드는 반사회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사이코패스들은요,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이 아주 짧은 순간에 느닷없이 어떤 상대방을 통제하기 때문에요, 내가 통제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거의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범죄자들과 프로파일러들이 면담을 할 때 보면, 이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자들은 심부름을 잘 시켜요. 중간중간에 말을 끊고 요구를 합니다. 잠깐만요. 저 물 좀 떠다 주시면 안 될까요? 잠깐만요. 내가 답답해서 그런데 담배 한 대 피고 오면 안 될까요?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이제 그 조사를 하는 조사관들이나 우리 수사관들은 그걸 강압적으로 그렇게 굳이 물을 마시겠다고 하는데 안 돼. 지금 조사 중이야.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 자기가 불리한 시점이 되면 말의 맥락을 끊고 불편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 심부름이 뭐냐? 물 떠와라. 나 지금 화장실 가고 싶다. 뭐 담배 피우고 싶다. 음료수를 마시고 싶다. 이런 것들로 상대방을 통제하죠.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냐를 알아내기 위해서 프로파일러들은 면담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면담 중에는 그들이 갖고 있는 많은 특성들을 자기도 모르게 막 드러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좀 원활하게 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프로파일러들인데요. 자, 이들이 쓰는 수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자료는 최근에 서늘한 공포 이렇게 번역되어서 나온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보면 사이코패스뿐만 아니고 범죄 교묘하게 자기의 어떤 그 의도 안에 피해자를 유인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런 소개들을 제가 그 사례와 함께 더불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특히 사기 범죄에서도 이런 많이 나오는 수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라는 말을 쓰면서 어떤 전혀 모르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같이 한 팀이 되어가지고 우리가 같이 무엇을 해낼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언어적 표현들을 합니다. 그러면 대부분 처음 만난 사람들도 우리가 같이 좀 이거를 해결해 나갑시다. 심지어 뭐 차가 이렇게 가로막혀 있는데 그 해결할 방법이 없으면 우리가 같이 좀 이걸 합시다. 이 길을 지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같이 뭔가를 합시다. 라고 할 때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냐 하면, 아, 나도 저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이지만 공통된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나와 같은. 그래서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사회적 경계를 무너뜨리는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라는 말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서 뭔가 같은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고 이 문제를 같이 해결해야 되는 사람으로 인식을 하게 되는 사회적 경계를 빨리 무너뜨리는 이런 이제 심리적 변화를 일으키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또 다른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 또 다른 요구를 할 때 어떤가요? 아까 그 강호순 사건과 제가 보성 사건을 사례로 말씀드렸습니다만, 수법은 이렇습니다. 강호순 사건 때도 길을 물어보고 큰 길까지 모셔다 드린다라고 하는 배려를 제안을 합니다. 두 번째, 보성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관광을 온 피해자들한테 그냥 무료로 태워줄 테니 내가 한번 저 바닷가까지
조업을 나가는데 그냥 내 배에 타고 있으면 무료로 한번 구경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것을 제안을 합니다. 굉장히 매력적인 제안이고요. 또 친절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매력적인 어떤 친절함을 베풀 때 사람들은 거절을 하면 내가 무례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렇게 내가 추운 데 서 있다고 차를 태워준다는 사람, 내가 놀러 왔는데 뭐 굳이 돈을 내고 배를 탈 기회도 없지만 태워준다고 하는 나이가 많은 어르신, 이런 사람들이 제안을 하면 내가 거절했을 때 무례하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빨리 빠져들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사람들은 누구라도 다른 사람한테 매력적이고 친절한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점은 뭐냐 하면 그 행동에는 반드시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유 없는 친절과 매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우리라는 경계를 무너뜨리고 갑자기 나한테 매력적인 친절을 베푸는가를 반드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고요. 세 번째는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머릿속에 일어나는 심리적 변화는 저런 것들을 내가 모르고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는 이상한 사고를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범인이 지어낸 많은 얘기들을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몰랐구나라고 하는 자신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을 신뢰하게 되는 이상한 심리적 기제를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믿게 돼요. 많은 것들을 정말 알고 있고 내가 모르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구나라고 하는 이런 우리가 착각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단서들이 되죠. 마지막으로는요, 이 단계가 되면 이제 이 범죄자들은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스스로 약속을 합니다. 내가 여기까지 태워다 줄게. 내가 언제까지 돈을 갚아줄게. 내가 원하지 않은 약속이에요. 돈을 빌려줘. 그러면 내가 한 달 후에 갚을게. 라고 하는 사기의 의도를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요. 내가 이 돈을 언제 갚아줄 거야 라고 질문했을 때의 답변과 질문하지 않았음에도 자기 스스로 약속을 하는 답변은 사실 사기범죄에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수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물론 친구들끼리 뭐 금전거래가 좋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사실 뭐 큰 돈이 아니면 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는 먼저 미안하니까 얘기를 하죠. 내가 미안한데 얼마 정도 빌려주면 내가 언제까지 갚아줄게 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모두가 다 사이코패스들의 수법이다 이런 것은 아니고요. 명백하게 정말 그런 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많은 것들을 나한테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